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처럼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을 백색가전이라고 하죠. 물론 요즘은 색상이 다양해져서 백색가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백색가전이 없는 일상은 상상만 해도 불편합니다. 특히 세탁기의 보급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큰 계기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개편 후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세상을 바꾼 과학과 기술을 만나보는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고요. 그러고 보니 이 코너도 신설이네요. 지난 화요일에 전해드렸던 대가들의 투자노트, 첫 번째 대가로 워런 버핏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대가들의 투자노트부터 만나보시죠.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 11월 26일 일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투자의 비밀과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노트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가 책임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가들의 투자노트 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떤 네. 코너인가요? 일단 투자 대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워렌 버핏, 리루, 찰리 멍거, 박정호. 네. 너무 뿌듯하다. 이런 말이라도 대가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대가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했잖아요. 예. 그 기업을 왜 그때 어떻게 투자했는지 이거 보고 배우면 예. 그러면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대가들의 공통점이요, 장이 좋을 때만 장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과 같이 어찌 보면 혹한기에도 뭔가 기회를 찾아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분들이 바로 대가들인데, 맞아요. 그 비법과 노하우를 배운다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대가들의 투자노트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누가 나올까? 네. 당연히 저는 이분부터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워런 버핏. 네, 워렌 버핏. 예, 그리고 이분이 투자했던 또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서 공부하기 오늘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첫 수업이라서 좀 배려하신 것 같네요. 코카콜라. 예. 네. 코카콜라 워런 버핏 투자는 너무 유명한데요. 디테일을 뜯어보면요, 워런 버핏 투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뜯어보면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88년부터요 94년 동안 6년 동안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평당가가 3.24달러쯤 되는데 그때 투자한 돈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조 7천억 원쯤 돼요. 이 정도면 그냥 투자 안 하시고 쉬셔도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워런 버핏 할아버님은 투자가 인생의 업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책 보듯이 기업의 연례 보고서, 애니얼 리포트라고 하죠. 그걸 봐요. 소설책처럼 재밌대요. 예. 가능한가? 근데 이것 때문에 코카콜라에 투자를 한 건데, 어쨌든 이 가치를 환산하면요, 버핏이 투자한 거는 지금 가치로는 212억 1,600만 달러인데 이게 27조 3천억 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2,300%입니다. 23배.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저도 콜라 마실 줄 알거든요. 저는 왜 이런 타이밍을 못 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봤는지가 오늘 주제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배당까지 고려했던 투자였어요. 예. 저 알아보니까 2023년 3분기 분기마다 배당하는데 배당 성향이 73%였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숫자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2021년 2분기에는요 예. 100%였어요. 100%요? 그냥 번 돈 다 그냥 주주들한테 돌려줬어요. 와. 배당 성향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제 버핏이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배당을 얼마나 받냐면 연간 8,700억 원 정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초당 21달러 번대요. 1초당 코카콜라만으로. 이렇게 따지면 35년 동안 버핏이 배당금으로 번 돈이 27조 원이 됩니다. 네. 그럼 아까 잠깐 이제 코카콜라 지분 가치가 올라간 게 27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로 27조 원, 배당으로 27조 원. 딱딱 맞춰갖고 벌었어요. 그렇네요. 네. 지분 가치 상승으로도 번 돈과 배당 수익으로 번 돈이 거의 비슷하네요. 왜 요즘 코카콜라 광고 모델이 뉴진스 분들이 있잖아요. 예. 코카콜라 맛있다 노래 불러요. 네. 버핏한테는 코카콜라 짭짤하다. 네. 단짠. 예. 일 겁니다. 버핏의 취미가 있대요. 네. 뭐냐면 시간만 나면 내가 코카콜라로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는 게 즐거움이래요. 이야, 우리가 버핏에 투자해서 한 가지 비법을 하나 또는 중요한 노하우를 하나 알게 되네요. 한국 증시는 사실 배당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 증시는 이렇게 아까
아까 몇 년도였죠? 배당 100% 했던 시점이? 2021년 2분기가 100%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했던 어떤 그런 선입견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쳐다볼 게 아니라 배당 얼마나 주는지도 꼭 봐야 되는 중요한 맞아요. 시사점이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잖아요. 맞아요. 네. 버핏은 왜 그때 하필 코카콜라에 투자했을까요? 이 코카콜라를 보고 있었던 거는요. 85년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버핏은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경영진에 대한 동태를 예. 따져보면 거의 15년 이상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는요. 원래는 그 로버트 우드 러프라고 하는 인물이 60년 동안 경영했거든요. 예. 우리 60년 동안.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미스터 코카콜라였어요. 근데 이게 26년부터 81년까지 경영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니까 코카콜라의 경영 방식 자체가 사실 좀 올드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런데 나중에 로베르토 고에주에타라고 하는 쿠바 출신의 경영진으로 바뀝니다. 그게 1981년도 얘기인데 이분이 지금의 코카콜라의 어떤 전성기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받는 CEO예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로버트 우드워프 회장이 회사를 이끌 때는 투자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을 본 거죠. 네. 그리고 고에주에타가 오니까 이때서야 투자 타이밍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 일단 그 로버트 우드워프가 만든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올림픽 마케팅 하잖아요. 예. 코카콜라. 또 하나는 산타 마케팅도 하고요. 알죠. 그리고 전쟁 마케팅. 2차 세계대전 때 코카콜라 들고 나가갖고 전 세계화시킨 것도 예. 우드러프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우드러프 회장의 경영 방식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버핏이 보기에는 네. 사실은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코카콜라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와인이라거나 새우라던가 뭐 아니면 뭐 심지어 컬럼비아 영화사도 인수합니다. 이런 식의 경영을 하니까 버핏 입장에서 보면 버핏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거 없는 기준으로 회사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코카콜라는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그런 회사였던 거죠. 코카콜라라는 제품 자체의 매력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경영진을 판단했을 때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던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코카콜라 스스로 콜라 시장이 레드오션이 됐다고 봤는데 네. 반면에 버핏은 코카콜라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현시켜줄 경영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고이주에타 회장이었던 거죠. 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 연례 보고서를 버핏은 무슨 소설 보듯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서요. 1981년도에 예. 코카콜라의 연례 보고서 표지가 있었는데 예.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였어요. 예. 왜냐? 콜라는 모르겠고요. 우리는 컬럼비아 영화사 인수했어요. 이런 회사는 투자 안 한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말하자면 업에 충실하고 본업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장기적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런데 86년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연례보고서 표지가 세계 지도 위에 콜라 캔이 3개 올려져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코카콜라가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아니 표지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몰랐네요. 버핏이 이걸 직접 얘기한 거예요. 오. 내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뭐 사실 보통 얘기할 때 버핏이니까 남들이 모르는 비밀 정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연례 보고서 봤더니 표지가 바뀌었더라. 이제 코카콜라 매수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했다. 이 얘기를 직접 합니다. 결국 레드오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콜라 시장이 해외 시장에 진출을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니 이제 더 이상 레드오션이 아니겠구나 생각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경영진이 정신 차렸구나. 인 거죠. 예. 고에주에타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던 거고요. 그게 수치로 나오는데요. 84년도에 코카콜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전체 이익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87년도 불과 3년 만에 4분의 3의 해외 수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예. 거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인 거예요. 이 예를 들면요. 원래는 펩시하고 경쟁하면서 필리핀 시장을 뺏겼었거든요. 예. 근데 이 고이주에타 회장이 오면서 필리핀 시장을 되찾습니다. 그렇게 되찾은 시장이 필리핀, 이집트, 브라질, 타이완, 중국, 인도네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한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중동 지역하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다 코카콜라가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예. 이때 그 고이주에타 회장이 했던 얘기가 유명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펩시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자는 물이에요. 우리의 시장 점유율 뭐 보통 왜 임원들이 우리 시장 점유율 너무 포화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스토머크라고 하죠. 네. 위의 시장 점유율을 놓고 싸웁니다.
아, 완전 개념이 다른 거죠. 소화기관 위에 우리 콜라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군요. 맞아요. 네. 고이주에타 회장은 쿠바 난민 출신인데요. 예. 해외의 시각으로 코카콜라 보니까 미국인들의 시각하고는 다르게 보는 거죠. 쿠바에서는 아직도 코카콜라가 모자라. 네. 더 공급해달라고 얘기해. 근데 미국 사람들만 포화라고 얘기한다. 이건 착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쿠바 난민 출신인데 무슨 콜라 경영에 무슨 전문성이 있으셨나요? 원래 이분이요, 그 쿠바에서 사탕수수 밭하는 설탕 농장 아드님이었대요. 예. 그래갖고 그 달달한 음료나 설탕 이런 거에는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고 심지어 예일대에서 화학공학 나와갖고 코카콜라 입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는 아주 특화된 인물이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워렌 버핏이 고이주에타의 이런 특성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경영진의 경영 스타일을 아는 게 또 투자의 중요한 맥락이었다라는 점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자서전이라든가 이런 걸 꼭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생 경영자도 어떻게 보면 연례 보고서의 표지를 통해서 맞아요. 그 사람의 네. 비전이 뭔지 생각이 뭔지 엿볼 수 있다. 아 이런 거군요. 예, 또 마지막 얘기해 주시죠. 사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잖아요. 네. 사실 워렌 버핏이 좀 무서운 점은요. 진작에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일단 예를 들면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건 워렌 버핏이 아니어도 알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코카콜라 주식을 삽니다. 예. 뭐가 문제냐면 너무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음. 버핏한테는 좋은 기업을 낮은 가격에 사야지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높은 가격에 사면 나쁜 투자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송경제 지론이거든요. 주가는 싸게 사야 된다. 그렇죠. 싸게 사는 게 싸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예. 워렌 버핏이 남긴 유명한 말씀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인데 주식시장은 성급한 사람한테서 네.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도 돈이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장이다. 너무 멋진 격언이네요. 네. 여기서도 딱 바로 나오는데요. 예. 85년도부터 코카콜라 살려고 기다려요. 네. 안 삽니다. 3년 동안 워렌 버핏은요. 단 한 주의 투자도 하지 않고 기다려요. 예. 그동안 주식 투자하려고 코카콜라 주식 살려고 네. 돈을 모아놨던 거죠. 그런 다음에 87년 10월 19일 그 왜 유명한 그 검은 먼데이라고 있잖아요. 알죠. 네, 그때 주가 폭락하면서 딱 들어가서 사는 거죠. 아, 검은 월요일. 어떻게 보면 대공황 이후 가장 크게 주가가 폭락했던 그 시점에 코카콜라를 대거 매집하군요. 1조 원이 날라갔대요. 그때. 정말 시가총액 자체가 1조 원이 증발이 됐고요. 예. 원인도 모른다고 하던데 원인이 뭐 프로그램 매매다 아니면 뭐 쌍둥이 적자 때문이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82년부터 87년까지 다우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이제 그만 올라라. 이제 너무 지쳤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코카콜라도 이 당시에 주가가 고가 대비 25%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도 안 사요. 야, 이것도 진짜 와, 강심장인데. 이걸 사실은 저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는데 네. 3년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2년을 더 기다립니다. 네. 그래갖고 88년도 가을부터 사는 거예요. 결국은 3년하고 2년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내심이야말로 버핏이 코카콜라를 성장 대박 나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이 정도면 성격 안 좋은 건데. 버핏은 사실은 정말로 인내심이 높은 사람인 건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투자를 시작하니까요. 네. 거의 항공모함처럼 그냥 거의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투자 금액에 맞먹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자본을 다 투자해요. 코카콜라 하나에 다 넣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원래 계란은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명언도 있잖아요. 근데 버핏이 이런 얘기도 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나치게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예. 자신이 뭘 사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갑자기 가슴이 찔리는.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몰라서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불안감을 상쇄하기 위한 것일 뿐 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정말로 버핏한테 배울 게 많지만 예. 이 부분도 그래서 코카콜라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코카콜라 전체 주식의 9%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네. 그 덕분에 지금 2023년 놓고 보면요. 버핏은 45개 투자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개가 전체 투자의 75%를 차지해요. 결국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야 올랐을 때 효과가 있으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판단 든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팅을 맞아요. 하는 성격이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몰빵 투자한 다음에 3년 동안 예. 코카콜라 주가가 64%가 올라요. 대단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걸 알았느냐? 그거보단 이런 원칙을 지킨 건데요. 예. 첫 번째, 이제 검은 원데이라고 하는 이런 거시경제 추세.
이런 건 기업 실적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무시한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기업한테만 투자한다. 네. 그 버핏이 처음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코카콜라 팔아갖고 돈 번 거거든요. 네. 5살 때. 예. 내가 정말 평생 마셔본 거니까 예. 이 기업의 제품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세 번째는 일단 경영진을 먼저 봐라. 이 경영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요. 경영진보다는 기업이 보여주는 IR 자료 보고 맞아요. 그리고 잘 된대. 그러면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건데. 그렇네. 생각해 보면 요즘 신기술과 관련된 여러 테마주들이 많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어떻다, 양극재가 어떻다, 전기자동차 뭐 HBM 뭐 이런 반도체 맞아요. 신조어도 막 네. 나오는데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경영자를 봐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워렌 버핏은 정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더 담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는 게요. 네. 좀 전에 설명 주셨을 때 코카콜라 주가가 3년 만에 60% 가까이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코카콜라에 투자한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똑같이 오를 테니 이건 정말 한 바구니에 다 담은 셈이네요. 꼭 먹고 알 먹고 네. 알을 한 바구니에 담고 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제 코카콜라 이제 매도해서 네. 돈 수익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코카콜라는 계속 승승장구했나요? 네, 그 다음에는 코카콜라는 컬럼비아 영화사 매각하고요. 네. 소니한테 팔고 그리고 운도 따라줘요. 음.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예.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음에 동구권도 코카콜라 시대가 되는 거죠. 예. 시장이 넓어져요. 그래서 90년대 승승장구를 하는데 예. 9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고이주에타 CEO가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펩시한테 역전을 당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시대 흐름이 그때부터 웰빙 시대였거든요. 음. 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코카콜라 몸에 안 좋아. 맞아요. 콜라 마시면 뭐 안 좋아. 위에 뭐가 안 좋아. 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펩시가 콜라 대신에 콜라 이외의 모든 거에선 콜라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버핏이 실수를 해요. 어떤 거요? 말하자면 퀘이커라고 하는 가장 핵심되는 퀘이커 오츠라고 하는 음료 회사가 있었거든요. 예. 이걸 2000년에 인수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버핏은 니네 예전에 그 콜롬비아 영화사 인수하고 막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그랬다가 망할 뻔했잖아. 예. 나는 반대. 그래갖고 그 회사를 펩시가 가져가는데 이 퀘이커 오츠 처음 듣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게토레이 회사예요. 아, 게토레이. 네. 건강음료 시장으로 시장 트렌드가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버핏은 왜 콜라가 몸에 나빠? 나는 지금 내 몸의 4분의 1은 다 코카콜라야. 나 5살 때부터 콜라 마셨는데 아직도 건강해. 건강음료 웰빙 트렌드 이해 못해. 라고 했다가 펩시한테 역전을 당하게 돼요. 그래갖고 코카콜라하고 펩시가 이제 비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코카콜라 이사회에서는 물러납니다. 아, 나는 이 시대 트렌드는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하는 투자처가 한창 기다렸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투자한지 아시죠? 뭐예요? 애플에 투자하잖아요. 아. 지금 포트폴리오가 1등은 애플인 거죠. 예. 그래도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코카콜라 주식은 보유하고 있나요? 그럼요.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8%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전체 지분의 9% 갖고 있고요. 예.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 배당금으로 애플 산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코카콜라, 애플 이런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을 쭉 보니까 일단 본인이 그 기업 제품도 소비를 해서 직접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CEO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사는 시점인지 나중에 사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것까지 다 면밀히 본 정말 투자의 삼박자가 다 확인된 투자였네요. 네. 그리고 코카콜라 투자는 버핏 스타일로 완성했는데요. 그 이전에는요. 나쁜 기업을 샀어요. 네. 그리고 경영진 막 갈아치우고 좋은 기업으로 만드는 요즘 지금 행동주의 펀드 같은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코카콜라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좋은 기업을 예. 좋은 가격에 사는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버핏의 스타일이 코카콜라 때부터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식적인 투자를 하게 시작하는 거죠. 예. 공격적인 투자에서. 예. 그게 애플이고 코카콜라고. 그런 관련은 해서 버핏의 어떤 투자의 어떤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도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회사가 경영진이 바뀌고 경영 기법이 바뀐다라는 게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적극적으로 시간과 노력 써서 경영진 바꿔라, 경영 기법 바꿔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기업을 하나 더 발굴하는 게 낫지. 그냥 그 기업이 다시 바람직하게 바뀔 것을
투자를 노력을 투여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은데요. 이전의 버핏은요. 요즘으로 치면 하드 캐리를 하는 거예요. 예. 기업들을. 그래갖고 그렇네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 그런 네. 회사가 버커셔 회사였고 네. 그 코카콜라는 고의주의 타라고는 좋은 CEO가 왔어. 타이밍도 좋아. 기다릴게. 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 공격적으로 투자할게 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고요. 예. 그게 애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투자가 아닌 걸 싫어하는 게 그 말하자면 버핏 누나도 예. 87년 검은 월요일 때 망했거든요. 예. 근데 이 돈을 안 갚아줘요. 예? 왜? 상식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공격적인 옵션 투자를 했다고 친 누나 돈 이 빚을 안 갚아줍니다. 야. 버핏은 상식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면 매우 싫어하고요. 예. 그리고 그 버핏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찰리 멍거 있죠. 예, 우리 예. 다룰 것 같은데요. 버크셔의 주총에서 코카콜라 같은 것도 없어요. 우리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런 투자 가족한테 평생 부자로 만들어주신 투자인데 인생에 한 번 있지 두 번 있겠어요? 야, 명언의 덩어리입니다. 신기주 대표 덕분에 내일부터 제 계좌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는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김덕진 소장이 격주로 출연해서 우리 삶을 바꾼 혹은 바꾸고 있는 기술과 발명품 등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이제는 세상을 바꾼 기술, 과학, 제품 뭐 이런 것들 기대해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테코노미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네. 앞으로는 이독실 테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야, 제가 푹 빠져들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테코노미 주제는 뭔가요? 네, 세상을 바꾼 발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럼 단연 이게 나와야 된다. 바로 무엇이냐? 세탁기 그리고 세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느 정도 이해가 확 되는데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경제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하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가족 구성원이 지금같이 핵가족이 아니고 8명, 뭐 10명씩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하루에 쌓이는 빨래량이 엄청나잖아요. 물론 지금처럼 한 번 입고 빨진 않았겠죠. 예. 그렇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직접 손으로 빨래를 한다는 건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아마 주름진 빨래판에 빨래를 비벼본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 기억 속에 과거에는 어쨌든 성능 좋은 비누가 있었죠. 그냥 슈퍼마켓 가서 사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누가 없던 시절에는 빨래는커녕 세수조차 사실 깨끗하게 하는 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예. 사실 오늘은 세탁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비누로 대표되는 그 세제 혹은 계면활성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인류를 살린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비누의 대량 생산과 보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인류의 위생 수준이 높아지고 전염병의 전파를 막는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세제 혹은 비누가 될 수 있다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사학자도 아닌데 항상 이게 궁금해요. 비누는 언제 누가 만들었나요? 처음에 만들어진 건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옛날부터 뭐 이집트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하고 그때는 경험적으로 아마 이걸 쓰니까 잘 되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보급된 거는 18, 19세기 정도 돼야 가능해집니다. 물론 8, 9세기부터 만드는 분들은 있었어요.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때를 제거하기 위해 수단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떻게 썼느냐. 양잿물이라고 하죠.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 잿물 혹은 예. 오줌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오줌을 발효시키면 만들어지는 암모니아가 또 분명히 때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줌 자체가 아니라 그걸 발효시켜서 만든 암모니아요. 하지만 오줌 자체이기도 하겠죠. 아니 네. 오줌으로 세탁을 하면 그게 세탁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오줌 빨래를 하려고 빨래를 하는데 오줌을 쓴다는 게 뭔 소리세요? 그거를 이제 그 이열치열 같은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열치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섬유유연제가 안 좋으니까 뭐 식초를 몇 방울 넣어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 생각해 보면 식초 냄새 날 것 같은데 진짜 안 나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자면 잘 헹구면 되더라라는 건데요. 네. 자, 일상생활 속에 있는 많은 물질을 둘로 나누자면요.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습니다. 네. 다르게 말하자면 물에 녹거나 안 녹거나입니다. 물에 녹거나 기름에 녹거나라는 건데요. 물에 안 녹으면 기름에 녹는다. 그럼 물론 아예 안 녹는 물질도 있죠. 제 핸드폰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분자 단위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 우리가 어떤 네. 물질, 분자 단위 물질을 이야기하면 물이냐 기름이냐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분자의 경우에는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극성을 띄거나 안 띄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반 정도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극성인 물질의 대표가 물이고요. 무극성의 대표적인 물질이 기름인 겁니다. 그래서 물이랑 기름, 제3, 제4 이런 물질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거 하나만 알고 가면 예. 앞으로 세상을 볼 때 좀 더 다양하면서도 좀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때는 뭐냐? 때, 우리가 이제 때를 제거하고 싶어요. 예. 극성인 때도 당연히 있고요. 예. 무극성인 때도 있습니다. 극성인 때, 다시 말해서 수용성인 때는요, 굉장히 제거가 쉽습니다. 예. 물에 닿으면 샥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예. 잘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따뜻한 물에 넣으면 샥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설탕이 끈적끈적하잖아요. 예. 옷에 달라붙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물에 조물조물만 하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티슈로 닦으면 사실 탁자 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웬만하면 사라지잖아요. 예. 그런데 기름때는 안 돼요. 맞아요. 아마 설거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로 안 닦이면 그냥 옆으로 퍼져요. 예. 자, 그러면 옷에 만약에 기름때가 묻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 원리는 이겁니다. 섬유랑 기름때가 서로 잡아당기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거보다 더 강한 힘으로 기름때를 떼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용매가 필요한데 항상 상대적인 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예컨대 아예 석유로 세탁을 해버리는 걸 우리가 드라이클리닝이라고 합니다. 예. 그걸 하게 되면 지용성 때는 섬유에 붙어있기보다는 석유에 녹아버리고 싶으니까 싹 빠져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쉽게 제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핵심은 제가 세제로 가는 겁니다. 비누, 세제, 계면활성제 이건 뭐냐면 수용성이든 지용성이든 상관없다. 둘 다 잘 섞이게 해주는 물질들을 우리가 계면활성제라 부릅니다. 예. 이름이 좀 괜히 전문적으로 보이는데 물에 기름 떨어뜨리고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물 위에 기름이 떠 있고 그 경계면이 보이잖아요. 예. 그 계면을 아. 활성화시켜준다고 해서 계면활성제예요. 아, 그런 이름이군요. 그래도 물과 기름 경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세제나 비누 조금 집어넣은 다음에 막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예. 경계면이 샥 하고 사라집니다. 무색 투명해지지는 않고요. 뿌옇게 돼요. 네. 다르게 말하자면 물과 기름 둘 다 잘 녹고 둘 사이를 잘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면활성제 혹은 비누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물과 기름 둘 다 잘 녹이는 물질이 계면활성제라는 사실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세제 CF들 보면 물때, 기름때 모두 제거해주는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재를 잘하는 친구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들을 보면 A한테 가서는 A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예. B한테 가서는 또 B 말에 잘 공감해 줍니다. 네.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분자 단위로 봤을 때 예. 한쪽은 지용성이고 예. 한쪽은 수용성이에요. 아. 그래서 자기가 양쪽에 붙잡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냥을 상상하면 됩니다. 예. 성냥을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성냥 거의 안 쓰니까요. 예. 케이크에 불 켤 때 쓰는군요. 나무 작대기 끝에 한쪽에 황이 발라진 성냥 머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분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무 작대기 부분이 보통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부분이고요. 머리 성냥 머리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물에 잘 녹는 수용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계면활성제가 있는 물, 성냥이 말하자면 둥둥 떠 있는 물에다가 기름때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면활성제의 지용성 부분, 그러니까 나무 작대기 부분이 기름때를 동그랗게 둘러쌉니다. 내가 보호해줄게 하면서 그 수용성 머리 부분은 바깥쪽에 딱 정렬되면서 물에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녹는다면 원래는 분자 단위로 섞여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네. 아주 잘게 쪼갠 방울방울 형태로 만들어서 섞이게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계면활성제는 둘을 중재한다라는 건데 네. 사실 만드는 게 간단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조상들도 대충 이해했을 것 같아요. 예. 자,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든다라고 예전에 많이 하게 됐고 요즘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요즘도 하죠. 그렇죠. 근데 굳이 폐식용유를 쓰진 않지만 예. 이제 친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비슷합니다. 기름에다가요. 알칼리 물질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잿물 혹은 양잿물을 섞어버리면 예. 알아서 비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름도요. 비누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에다가 무극성인 기름에다가 누가 봐도 극성인 양잿물을 섞으면 중재할 수 있는 물질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부터 사실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중성 비누도 있고
합성 세제를 쓰기도 하고 효소가 첨가되어 있는 세제들 요즘 많은 걸 쓰지만 기본적으로 계면 활성제의 원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세제들은 보통 염기성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비누는요. 생산 과정에서 염기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시판되는 비누는 대부분 이제 중성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염기성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백질을 녹여요. 그럼 우리가 세탁을 할 때 주로 뭘 세탁하냐면 목에 때가 묻거나 우리의 피부 각질 같은 것이 이루어진 때잖아요. 네. 그럼 염기성 세제에 집어넣으면 알아서 녹아버립니다.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모직, 실크 이런 동물성 섬유를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염기성 세제를 사용하면 진짜 섬유 자체가 녹거나 훼손되겠죠. 그래서 모직은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주로 하는 거고요. 매우 예민한 실크는 아예 세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드라이 클리닝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석유 같은 지용성 용매 안에 넣고 흔드는 겁니다. 네. 그럼 기름때는 쭉 빠지겠죠? 네. 자, 그럼 질문 요겁니다. 수용성 때는요? 안 빠져요. 드라이 클리닝해도 안 빠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이 나온 옷이 굉장히 깨끗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옛날에 세탁하면서 이제 직접 수거했다가 갖다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너무너무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는데 사실 그건 고가의 세탁이잖아요. 스팀으로 달여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분자 단위로 보면 수용성 때는 전혀 안 빠졌어요. 사실 가장 깨끗한 빨래는 적절한 세제를 사용한 물 세탁입니다. 예.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예. 깨끗해진다는 거는 조금씩 섬유를 훼손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만사 다 그렇지 원래 원하는 것만 쏙 뽑아서 얻는 것은 어려운 법입니다. 네.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저는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극성과 무극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세제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드라이 클리닝은 석유류에 풍덩 담가서 세탁을 하는 건데 네. 그럼 그 석유류가 옷 섬유에 더 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묻어져 있는 그 때만 네. 그 지용성 때만 추출한다. 야, 이게 저는 사실 그 원리가 잘 이해는 안 되네요. 맞습니다. 네. 잘 녹아 있는 상태에서 네. 그리고 그 석유가 말하자면 드라이클리닝 할 때 쓰는 그 용매가 건강에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탈수시켜서 짜고 네. 그 다음에 겉에 널어놓으면 증발해서 날아갑니다. 물론 겉에다 널어놓진 않겠죠. 네네네. 그래서 잘 날아가는 그런 용매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 놔두면 슉 하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섬유에 붙어 있는 것만 내 친구구나 해서 빼가지고 결국 다 같이 휘발시키는 그런 원리였군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계면 활성제 말고 우리가 세탁할 때 표백제라는 것도 쓰잖아요. 이 표백제는 계면 활성제랑 많이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뭐 산소계니, 염소계니, 뭐 가루니, 액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원리는 전부 똑같습니다. 산화시키는 거예요. 표백제라고 하는 거는 산화시키는 건데 세척력과는 좀 별개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집어서 물에 섞이게 함으로써 섬유에서 오염물질 제거하는 거를 우리가 세척한다 혹은 뭐 빨래할 때 말하는 그 세척력을 말하는 건데요. 섬유에 콕 박혀있는 이물질을 산화시켜버리는 게 표백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하게도 자칫하면 섬유에 의도적으로 달려있는 장식도 있고 섬유가 염색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걸 같이 산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유의는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건 있어요. 표백제를 늘상 쓰기도 하고 예. 요즘은 많은 세제들에 표백제가 아예 섞여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디자이너들이 혹은 의류 브랜드는 당연히 표백제를 썼더니 그냥 색이 변해버리는 염색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죠. 청바지는 제외입니다. 청바지는 예.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근데 염소계 표백제는 제외예요. 흔히 말하는 락스가 말하자면 염소계 표백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옷의 세탁 안내 라벨을 보면요. 염소계 표백제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산소계 표백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의해야 된다. 자칫하면 옷의 염색 상태를 염색약 자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건데요. 예. 이 외에도 세탁을 할 때는 많은 물질이 사용이 돼요. 혈액성분 제거하는 물질도 있고요. 효소를 사용해서 단백질을 잘 녹여서 제거하는 보조제도 있고요. 의외로 흔한 오염이지만 제거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걸 말씀을 드리자면 네. 커피, 김치 국물, 와인 얼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커피, 김치, 와인 전부 다 식물성 색소죠. 아. 색소입니다. 색소기 색소네. 때문에 떼기가 어려운 거고 네네. 쫙 하고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단순한 때도 아니고 완벽히 제거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데 그나마 햇빛에 널어놓으면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김치 국물 자국이 천천히 옅어져요. 그거는
자외선에 의해서 색소 분자 자체가 파괴가 되면서 점점 옅어지다 사라지는 건데 신기하게도 물질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분자 구조가 파괴되면 색깔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동시에 의류의 염색도 같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 자외선에다 널어놓게 되면 색깔 변하는 거 한 번씩 맞아요. 경험해 보셨을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소중한 옷인데 얼룩이 묻었다.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수 세탁으로 이 가는 허망한 겁니다. 결론은 뭔가요? 무극성, 극성 다 설명해놓고 전문가에게 맡겨라. 원리는 그러한데 아, 왜 예. 그러냐면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보면 이거 빼는 방법에서 팁들이 쫙 나열된 것들 보면 네. 너무 아닌 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거 하다가 오히려 고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좋았어. 비록 이 옷은 망쳤지만 앞으로는 이런 얼룩 안전하게 없앨 수 있겠어. 나이스 하면서 제가 망친 옷이 수십 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탁기 얘기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세탁기가 아니라 거의 화학 이야기했어요. 세탁기도 조금 얘기해 주세요. 네.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석유사회 기준으로는요. 세탁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가사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그것 때문에 가능해진 여러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집안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안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래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시간이 남네, 잉여 시간이 생겼네, 그럼 내가 직장을 가져야겠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여성의 남은 시간이 자녀 교육에 집중됐던 시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회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고 네. 사회 진출이라고 하는 건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이 두 가지가 서구 사회에서 특히나 가사노동의 양을 줄인 거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세탁기에 빨래 넣고 세제 넣고 버튼 띡띡띡 누르고 한두 시간 뒤에 와서 수거하는 그 편리함에 우리가 유용함이 있기 쉽지만 사실 정말이지 위대한 발명품인 건 틀림없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젠더 이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양성평등에 진짜 지대한 기여를 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평론가님께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돌이하고 드럼 이 세탁기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제가 이거 워낙 좋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철학 자체가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식 통돌이는요. 물을 많이 쓰고요. 네. 강한 힘으로 막 흔들어서 빨래가 잘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옷감 손상도 같이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빨래가 잘 되고 자녀 세제를 없애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써요. 예. 그러면 자녀 세제가 좀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따뜻한 물 한 2번, 3번 돌리면 자녀 세제가 싹 다 빠져나갑니다. 보통은요. 세제량을 정량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두 번 더 헹굼을 하면 대부분 사라진다는 거죠. 네. 하지만 단점은 뭐냐? 일단 위에서 넣잖아요. 예.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세탁물을 빼는 게 바닥에 있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단점인데. 그런데 이게 매일 빨래를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굉장히 불편해질 예, 수가 예. 있는 거고요. 또 세탁기 위에 다른 가전제품, 주로 건조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것도 못하고요. 결정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못생겼습니다. 예쁘게 안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구조상 예쁘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 하는데 누가 뭐래도 세탁은 잘 됩니다. 네. 그럼 드럼은요? 드럼은 이제 공간 활용이 뛰어나죠. 예. 그래서 빌트인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세탁이 끝난 다음에 세탁물 빼는 것도 쉽죠. 그런데 네. 세탁 원리가 다른데 물을 살짝 적셔요. 많이 안 넣습니다. 그다음에 드럼을 계속 돌리니까 위에서 툭툭툭툭 계속 떨어져요. 예. 그러면서 그 힘으로 빨래를 하는 거니까 통돌이만큼 잘 되진 않고 대신에 세탁 시간을 길게 가져갑니다. 예. 물론 사용되는 물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유럽같이 물이 귀한 곳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도의 어떤 그런 품질,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잖아요. 예. 유럽은 다 석회물이라서 세제도 안 풀리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좀 많이 쓰는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는 통돌이가 훨씬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드럼이 불구하고. 더 훨씬 비싸게 팔리는 것 같은데.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단 기술이 들어간 것도 있고 공간 활용도 중요하고 네. 세탁력이 세다는 건 또 다른 단점도 있으니까요. 네. 드럼은 확실히 비싼 만큼 예쁘고 위에 세트로 올라가는 건조기랑 같이 디자인적인 통일성을 주기도 하고 근데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드럼 쓰시는 분들 대부분 요즘 드럼 쓰시니까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빨래 용량을 꼭 지켜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툭툭
툭 안 떨어지면요 빨래가 아예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되긴 되겠죠. 그건 그냥 세제 푼 물에다가 헹구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을 굉장히 적게 넣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세제를 많이 투입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드럼 세탁기 주로 펜션 같은 데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요 내부에 세제가 눌러붙어 있어요. 드럼 바깥쪽에 5번 6번 헹굼을 해도 계속 거품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제를 써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실 통돌이는요 뜨거운 물 집어넣어서 한 2번 정도 헹구면 싹 사라지는데 예. 이게 안 돼요. 물을 많이 안 써요. 물을 예. 채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단점들이 좀 있다. 그럼 핵심은 뭐냐? 지금 쓰시는 분들은요 매뉴얼 일단 정독해 보시고요. 특히 세제량, 섬유유연제량, 전 국민의 90%가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생각보다 에게 이만큼 넣는 거였어? 라고 맞아요. 놀랄 정도로 적어요. 의미가 없어 보이고 향기도 안 나니까 훨씬 한 10배씩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10배나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곰팡이까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취자 김수연님께서 이독실 과학평론가가 세탁 덕후로 알고 있는데 세탁의 역사, 세탁의 원리, 집에서 세탁 잘하는 방법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명 다 듣고 보니까 세탁 전문가 느낌이 확 나긴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탁 덕후로서 팁 하나만 주고 가세요.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팁을 보지 말라라는 게 팁입니다. 예. 사실 무언가 오르게 생겼어요. 사실 저도 한 번씩 확인해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수많은 팁이 있는데 이거 보다 보면 이걸 과연 검증은 한 걸까? 어디나 보고 퍼나는 게 아닐까 싶은 팁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구연산, 탄산수나트륨, 그러니까 베이킹소다 이런 몇몇 물질이 만능인 것처럼 계속 나와요. 네. 근데 그냥 시판 세제를 적정량 쓰고 제대로 헹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연히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일부는요. 세탁 비누 있죠. 각진 그 비누, 예. 고체 비누 그거를 묻혀서 손으로 비벼 빠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식초, 구연산, 베이킹소다 이런 게 만능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우연히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세제를 썼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특수 얼룩의 경우에는 함부로 뜨거운 물 쓰면 안 됩니다. 특히나 단백질 얼룩은 굳어버리면서 고착돼요. 예. 그 섬유에 박혀버려요. 특히 혈액이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은 찬물로 조심스럽게 비벼 빠는 게 좋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효소가 들어가 있는 빨래비누로 부분 세탁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이렇게 애벌 세탁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정말 잘 안 빠지면 과산화수소수를 좀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 예전에 소독약으로 쓰던 거죠. 예. 혈액 얼룩에는 카탈레이지가 있는데 이 효소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서 거품이 뽀글뽀글 생깁니다. 예. 그래서 분해된다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거품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섬유에 묻어있는 혈액 조각들을 이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거품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들어 올리는 것도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산소 원자가 생깁니다. 네. 분자가 아니고 원자가 생겨요. 예. 그게 주변을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염색약이 탈색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 청바지 같은 경우엔 더더욱 쓰면 안 되고요. 아끼는 옷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베스트다. 아니면 엄마에게 맡겨라. 네. 어머니들께서 오랜 동안 이 빨래를 하면서 그런 경험으로 알고 계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쩌다 세탁 덕후가 되신 거예요? 취미입니다. 이야. 깨끗하게 복원하는 그 느낌, 마음도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래를 해야겠어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이적의 빨래입니다. 오늘 세탁에 대해서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